자, 신년 개각설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등 교체 폭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 개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개각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야죠, 걔가. 음. 뭐 이제 몇몇 장관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사실 뭐 나머지 장관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고 예. 이상민 장관을 음. 개각할 거냐, 이제 뭐 그 외에 뭐 산업부나 뭐 복지부나 뭐 여러 예.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행안부 장관의 음. 거취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임 건의안까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좀 기다려 보자. 이거 거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개각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 해임 건의안으로 아마 불명예 퇴진보다는 어떤 예. 명예롭게 퇴진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도 다음 총선에서 아마 좀 기용을 할 음.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갈 때라도 명예롭게 나가야지 이게 또 다음 총선에서도 영향을 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개각에 대한 내용도 어디서 출발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전당대회와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예. 지금 당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지금 룰도 개정이 돼 음. 버렸고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권 주자들을 어떻게, 누가 과연 윤심의 낙점을 받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 유력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뽑히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예. 뭐 김기현 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낙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각에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 새롭게 낙점을 받을지는 아직은 음. 드러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려서 아마 지금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음. 지금 이 개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저희가 따로 주제를 또 준비를 음. 했거든요. 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사실은 연말이라든지 신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힌다거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좀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 왔는데 그 대신 대국민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국민 네. 보고는요. 사실은 쇼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저는 그 쇼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짜여진 틀에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예 실제로. 예.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거 음. 솔직히 쇼다라고 음. 얘기했었고, 이게 정부가 바뀐다고 쇼인 게 갑자기 쇼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음. 정부가 하더라도 저는 뭐랄까요. 국민들이 막상 대통령 앞에 오시면은요, 세게 질문 안 합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예.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국민을 모시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의제라든지 질문 방향성은 음. 어느 정부든 조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과는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음.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기자회견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음. 저는 도어 스태핑 뭐 안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저도 좋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그날 정쟁 음. 이슈만 막 음. 나오다가 요새는 어찌 됐든 문재인 음. 케어니 노동 음음음. 개혁이니 음. 내용 있는 얘기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두를 꺼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음.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음.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신년에 너무 바로 하기가 뭐 좀 준비가 덜 됐다거나 뭐 한다면은 뭐 1월 첫째 주가 아니라 뭐 1월 말이 돼서라도 저는 기자회견 사실 해야 음. 된다. 이거 저는 이게 보고 대회로 퉁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자들에 대한 지금 계속된 어찌 보면 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뭐 예. 어떤 거부감, 음. 이 점 이게 발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기자들을 멀리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예.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회견 형식과 음.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이 왜 해외 왔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들은 국민 뭐 보고 대회라고 하는데 음. 뭐 이 부분 그걸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모두 다 음. 해소해 줄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육성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다음 연도에 2023 년도에 예를 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있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그렇죠. 가르치고 있기 예예.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를 믿고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 갈 테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쪼끔만 참고 기다려 주면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내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예. 아니 정책 각 부서의 정책 현안 보고야 뭐 음. 그건 뭐 보도 자료로도 충분하고 뭐 읽어 보면 아는 내용이고 예. 뉴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 왜 피하려고 하는지, 얼마 전에 그 논란 때문에 그런지는 음.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제발 이게 쇼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 쇼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앞에 국민과 같이 예를 들어서 한 세트장에서 그것도 음. 라이브로 음. 생중계가 되는 어느 정도 건데 저율은 다 있죠. 당연히 네. 리허설 네. 하는 거죠. 네. 리허설 하는 걸 가지고 음. 뭐라는 게 아니에요. 리허설 할 수 당연히 있죠. 음.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리허설 했었어요. 그건 누가 리허설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럼 질문자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와 가지고 그냥 자유질문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뭐 선택 사항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저는 그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그 후속 처리가 문제예요. 항상 논란을 더 키워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얼마 전에 우리가 돌발 영상 그냥 웃고 뭐 돌발 영상 자체가 약간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냥 지나가는 뉴스예요. 근데 꼬집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위트 있게 조금 비난도 하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뭐 어떠한 그 순수성을 더럽혔다. 도대체 그렇게 본 사람이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그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 소통을 굉장히 그렇죠.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서 용산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용산에서 출근하면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뭐 김치찌개도 끓여서 같이 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은 언론이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언론은요 원래 친절한 게 그게 본연의 역할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권력이 지금까지 역대로 다 악의적이라고 아 이야기해 왔어요. 그럼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냐. 음. 원래 언론이요 잘하는 거 칭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그래서 뭐 저는 약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지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럴 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자회견 같은 거를 좀 하겠다라는 게 돼야 되고 제가 이제 당내에서 뭐 "아 이거 좀 기자회견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사석에서 하면은요. 예. 저희 당에 있는 사람들 뭐 맨날 그래요. "아 문재인 정부 때는 뭐 1 년에 한 번 했는데" 아. 아니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집권한 거잖아요. 맨날 무슨 뭐 문재인 정부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얘기를 안 하면 저는 국민들이 몇 달 지나잖아요. 당장 얘기할 거라고 봐요. 이럴 거면 용산 왜 갔냐. 예. 그냥 구중궁궐 청와대 있지. 얘기 나오기 전에 이거 세팅해야 된다. 차라리 지금 국민의힘 며칠 전에 나온 저는 그 보도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예를 네. 들어서 그 시사 패널에 대한 어떤 성향을 보고 이게 과연 이게 그러니까 여당 패널이 맞냐. 예. 이거 보통 이제 시사 방송이나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방송의 공정성 예. 때문에. 여야를 한 예, 명씩. 근데 이제 뭐 일부 여당 출신 패널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다. 예.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댓글에 제 얘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몇 명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천하람 혁신위원도 거기에 예.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는 걸로 저희 알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유 지금? 아닙니다. 여기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는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각 방송국에 이런 뭐 공문을 보낼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지금 그걸 방송국에 보내서 본인들이 그렇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예. 저는 대언론관이 정말 이게 80년대 예를 들어서 정말 전두환 때 정말 방송 통폐합하고 아. 뭐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이, 아닌지 그 정도까지는 아이,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아니기를 아닌데. 정말 바라고 근데 좀 있습니다. 올드한 건 맞아요. 예. 제가 봐도. 아니 언론이 어떻게 다 박수 쳐줍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물론 언론에서 약간 이제 실제보다 과하게 보도하거나 팩트 체크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병가지 상사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자정작용하고 그런 게 나오면 또 논평으로 반박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려는 예. 생각은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조금 그 잣대가 관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권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권력을 준 거니까 국민들이. 그 언론도 똑같이 그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는 거고 그것이 또 어떻게 좀 삐뚤어지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좀 국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뽑아왔습니다. 일단 룰을 100% 당원 투표로 선출을 하기로 하고 1, 2간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일단 윤심의 힘? 아, 예, 이게 일단 뭐 당명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기다리셨네요. 거 예. 기다리셨어요 이번 질문.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항상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이게 저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지금 국민들 참여도를 정치권에서 인제 도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참여 그리고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역행해서 오히려 '당원들로만 하겠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특정인 '유승민 넌 절대 안 돼.'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만 따르는 당대표를 바라는 예. 어떤 그 의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가 특히 그렇죠. 도입됐다는 것은 이제 막 나와서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한 명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한 명의 후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죠. 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경선 개입이다." 음. 그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 개입으로 2 년형 받았다." 우리가 사실 법조인으로서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확언은 안 하잖아요. 안 근데 하죠.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약간 "징역 2 년, 공천 개입했고 이거 경선 개입 불법이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세요? 사건을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하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쿠션을 돌려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경선 개입 불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는 진짜로 그 공직 후보자 선출하는데 막 여론조사까지 돌려 가지고 막 예. 이런 거고 그냥 대통령이 그거 100%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의견을 얘기한 거랑은 좀 궤를 달리하는 거라서 예.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약간 뭐 생뚱맞다면 생뚱맞지만 네. 뭐냐면 타이밍이랑 속도가 안 맞아요. 음. 저는 당원 100%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의견 음. 수렴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대표는 당원 100%로 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의당도 100% 당원 투표를 하고 민주당도 최근에 늘리기 전까지는 9대 1이었습니다. 예. 거의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대표를 뽑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안 맞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정당들보다 국고보적을 많이 받습니다. 아 예. 게다가 각 정당이 지역구도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도 여론조사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예. 박근혜 옛날에 뭐 한 18년 전에. 근데 이걸 갑자기 없애겠다. 게다가 전당대회 국면 돌입하고 누구 주자들이 이름이 떠올랐는데 예. 전당대회 주자 이름이 떠오르고 나서 룰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그때 룰 바꾸려면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검수완박이랑 비교를 했냐면 저는 검찰 수사권 박탈해 가지고 중수청 만들자는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검찰이 무슨 성역입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검수완박 비판했던 거는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 다 끝나가는데 이미 갑자기 수사도 예고돼 있고. 예, 몇 달 뭐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막 해 가지고 중수청 논의도 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도 뺏겠다. 이게 말이 되냐 했던 건데 저는 저희 당이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아니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보수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보수 정당의 기본 예. 성격인데 예. 당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뭐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당의 헌법이라고 하는 당헌을 막 바꾸면 예. 민주당이 앞으로 뭐 날치기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무리하게 뭐 추진할 때 저희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래서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 예예예예.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천 변호사님도 이번 주제를 좀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네. 이게 또 좀 슬픈 얘기가요. 네. 아니 무슨 서로 못하기 하는 경쟁하는 것도 어. 아니고 뭐 적대적 공생 관계도 아니고 국민의힘 주제만 나오면 설 변호사님이 신나고 네. 민주당 주제만 나오면 제가 같이 하자. 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네. 하셔야지 저희가 공문을 안 받죠. 좀 있으면 저희 공문 오면 어떡합니까? 이 여당 인사가 너무 편중돼 있다. 아이, 저는 뭐 당협위원장이라서 괜찮아요. 아, 뭐 당협위원장한테 뭐 여당 당무감사가 남았습니다. 아니 왜 또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소위 보수 언론들도 다 입을 모아서 이거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친윤계 후보는 단일화할 필요가 없겠어요? 일단 아니 단일화를 왜 해요? 예. 지명만 받으면 되는데. 어. 예, 한 분한테 뭐 지명만 받으면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이의를 다시겠어요? 아니면 반항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저는 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몸집만 키워주고 있어요. 아. 오히려 지금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여기에 그냥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본인은 지금 굉장히 그 좋은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지금 상황이 본인의 어찌 보면 당 내에서 저는 당 내에서 지금 예를 들어 100% 변경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당 내에서 지금 말씀을 안 할 뿐이지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전하고 있다 예. 생각하고 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당대표 바꿔야 될 때 또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룰을 너무 쉽게 바꿔요. 이게 예.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금 당원 당규가 굉장히 저번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면서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만에 하나 되잖아요. 만약에 예. 참여를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되더라도 최고위원 4명만 손 잡고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비대위로 다시 바로 넘어가게끔 당원 당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정말 이게 뭐 진짜 어떤 사람 쫓아내려고 바꿨다가 또 어떤 사람 못하게 하려고 바꿨다가 그럼 나중에 도대체 언제 이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걱정입니다. 저도 뭐 요새는 뭐 좀 약간 자조적으로 당원 1조 1항에 이준석, 유승민은 당대표 못한다라고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예, 저는 뭐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 저는 뭐 동의하는 지점도 많고 예.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근데 첫 번째는 저는 결선 투표 지금 상황에 룰 바꾸는 거는 당연히 안 좋지만 그 대통령의 지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유 경쟁으로 풀어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명이라는 아니 근데 측면도 이제 있는데. 약간 자유 경쟁이죠. 그러니까 친윤 중에 경쟁해서 1등이 알아서 올라가라라는 거죠. 예. 물론 그 물밑에서 장제원 의원도 도울 거고 뭐 이렇게 음. 조직표도 도울 거고 하지만 어찌 됐든 모양새 자체는 자유 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덜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지명을 대놓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만큼 그럼 타격이 너무 크죠. 얼굴 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물밑에서 뭐 누구를 돕겠다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유승민 의원 체급 키워준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핫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예. 너무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유승민 의원이 이번 대선 이후에 은퇴한다는 얘기도 정계 맞아요. 은퇴설도 본인도 있었어요. 거의. 실제 또 언론 지상에서 많이 안 나왔고 네. 활동을 폭을 근데 이제 많이 줄였었죠. 경기도지사에 그래도 희망을 품고 나가셨다가 예. 정말 뒤통수 한번 세게 맞으시고 정말 정계 은퇴로 가는구나 했는데 다시 지금 이게 살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어찌 보면 차출에 가까운 정도의 어떠한 출마인데 근데 송영길 대표로서도 나쁘지가 않았던 게 정치인은 출마를 통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더라도 예. 다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마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유승민 대표가 뭐 이 정도가 됐으면 참여를 해서 맞더라도 정말 예. 두드러 맞더라도 오히려 잘 맞는다라는 어떤 평가가 돼야지만 나중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가장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많이 희석될 거라고 예. 됐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며칠 전에 참 나름 여권의 핵심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이 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 저는 오히려 내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가능성도 아예 죽은 가능성은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예.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또 국토부의 정책 관련 통계를 조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일단 이 부분이 네. 소득주도 성장 그 부분하고 또 부동산. 부동산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법한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감사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소주성 관련해 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주성 엄청 띄웠죠. 근데 2018년 1분기인가 이게 딱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하위 20% 그러니까 이 소득 1분이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뜨악한 거죠. 아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랬는데 이제 통계청 말고 뭐 무슨 보건 무슨 연구원인지 이런데 연구위원이 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소득이 오른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통계청장이 되죠. 예. 그거를 갖다가 썼어요. 그 청와대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보고서를 만들었던 연구 책임자가 통계청장으로 가요. 예, 그랬죠. 예. 아니 이거 이름을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연히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통계청장도 나가면서 되게 뼈 있는 얘기해요. 나는 통계 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는데 그랬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최근에 JTBC 보도 보면 이거 압박 많았다 막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감사는 해야 된다. 다만 정치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뭐 단정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게 있고요. 짧게만 더 붙이면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 제가 당시에 서울에 전세 살고 있던 집 예. 3배 올랐어요. 예. 최근에 쪼끔 떨어져 가지고 한 2배 남짓이 음. 됐는데요. 그때 부동산 감정원에서 주택 11% 올랐다, 아파트 14% 올랐다 그랬어요. 문재인 예. 정부 3 년간. 예. 그거를 누가 납득을 음. 합니까? 당시에도 "이거 좀 장난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걸 우리가 대장주라고 흔히 불렀죠. 예. 근데 당시 감정원에서 이 가격 많이 오른 대장주 아파트들을 통계에서 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통계의 극단이다, 아웃라이어다 해 가지고. 근데 이게 극단이 아니고 얘네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이었는데 주역을 빼놓고 통계를 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판단이냐, 아니면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냐, 이거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당연히 볼 만한 문제를 봤다. 이런 아니요. 말씀이신데. 근데 통계라는 것은 어느 정부나 네. 본인들의 방향을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밑받침해 주는 통계 자료를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통계라는 것 자체도 뭐 제가 통계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니 뭐라 하긴 뭐하지만 통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떠한 표본 집단을 넣느냐, 그리고 어떠한 요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가 다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감사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잠잠하시다가 다시 한번 충성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그걸 통계 조작 의혹이라고 하거든요. 예. 조작이란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숫자를 바꾼다든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왜곡을 한다든지 이게 허위의 어떠한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통계치라는 것은 같은 표본 집단을 보고서도 다른 각도로 나올 수 있는 게 통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떤 정부,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소득 선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통계를 밑받침해서 보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통계청장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뭐 오해가 있었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과거 정부에 대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예. 해서 전부 사법 처리하려고 지금 폼을 잡아가는 형국인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다음 정권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통계 다 가져와서 다 감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통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약간 과정상의 문제는 있어요. 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이런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계를 야 너희들이 조작을 해 가지고 너희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 통계청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당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 이게 거의 조작까지 갔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겠습니다. 있는 숫자를 막 바꿔치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리한 샘플 빼고 유리한 샘플 억지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하다 보면 뭐 이렇게 비는 칸들 나오잖아요. 예. 뭐 그거를 막 임의로 뭐 하고 이런 식의 이게 통계 마사지를 넘어서 통계 조작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고 근데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먼저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이 방식이 먼저 다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허점이 나올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허점을 가지고 검찰이 또 그걸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형사처벌로 이어나가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는 게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접시 위에 광어 겁내지 마라." 어? 그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 그러니까 예.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좀 재미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 갑자기 막 광어 이런 생동감 넘치는 비유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와 별개로 감사원을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프레임을 잡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원래도 그렇게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 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사실은 꽤나 중립성이 보장될 만한 인물이고, 최근에 보면은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뭐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를 자꾸 뭐 하나 할 때마다 여당 야당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이니 뭐니 뭐 하기 시작하면 감사원은 뭐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봐야죠. 게다가
이 통계 이런 분야는요. 수사가 바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분야예요. 네.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 역량이 있는 감사원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다. 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 최재해 원전 감사 감사 엄청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다. 정말 민주당에서 실패한 인사죠. 네. 어찌 보면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이렇게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감사에도 적극적인 감사와 소극적인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전 정부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와서 다 해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과연 이게 맞나? 그리고 나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수사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감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예. 감사원장 하려면 이름이 최재 머시기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뒤통수 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과하게 억압하고 보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는 예. 거고 뭐 조웅천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케이스면 케이스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도한 통계 마사지 한다면은 나중에 문제 제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누가 정부가 들어와도 통계청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2022년을 총정리하는 연말 기획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